미국 연방총무처가 바이든 측에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피 처장은 대통령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했고 그간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막가파 두목 같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에 이릅니다. 추미애의 발표 직전 문재인은 보고를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조치에 문재인도 동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갑작스럽게 기소가 이뤄진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외청 등으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맞춰 연차 휴가를 쓰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날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김해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면서 오거돈 전 부사시장의 조카 소유의 가덕도 땅이 일주일새 3억 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입니다. 한국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총무처는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한 뒤 대통령, 부통령 당선인의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상 연방총무처가 승자선언의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인데요. 그간 연방총무처의 에밀리 머피 처장은 바이든 인수위가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한을 쓰기를 거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직 당선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죠. 총무처가 당선자를 확정해야 인수위가 인수위 직원들의 급여와 출장비 명목 등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인수위 활동이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검표 논란 끝에 투표율로 한 달 넘어 승자가 확정된 2000년 대선 때도 인수위가 12월 중순에야 공식 출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전지였던 미시건주가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증은 주정부가 개표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간주 공화당은 개표 결과 인증을 2주간 미뤄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주의 개표 인증 이후 연방총무처가 바이든 측에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즉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인수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서한에서 머피 처장은 대통령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 처장은 바이든 인수위에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직 인수법 제3조 규정 이행을 위한 인수자금 630만 달러, 그 외 100만 달러의 부대 비용 등 인수자원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한에서 머피 처장은 대통령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는데요. 머피 처장은 연방총무처는 법적 분쟁과 재검표의 결과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절차가 타당한지 정당한지 결정하지도 않는다며 대선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현 상황이 대통령직 인수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머피 처장은 이번 결정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독자적으로 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나와 가족, 직원,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협박을 받았다면서 수천 건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항상 법을 지키는데 전념했다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피 처장의 단호한 애국심에 찬사를 보내며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에밀리 머피 총무처장의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감사한다면서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고 협박과 학대를 받았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 연방총무처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별개의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총무처가 민주당으로부터 사전 작업을 허용받는 일과 미국 정치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로 기록될 사건을 추적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다. 가짜 투표용지와 도미니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부터 이례적 초유,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등장했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대면감찰 시도 일주일 만에 역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어제 저녁 퇴근길에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음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음표란 왜라는 물음표인데요. 추미애를 앞세운 여권이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왜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역시 왜 지금 꺼내 들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배경이 있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과 분석은 잠시 뒤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발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미애의 말 들으셨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 감찰 조사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추미애 본인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이 아마 100배는 더 클 텐데요. 자, 우선 이날 브리핑은 오후 6시부터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과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윤석열 총장의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들도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추미애는 이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이유 5가지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윤 총장과 관련해 여권에서부터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특정 언론사 사주를 만났고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점을 우선 들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라는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의 대권 후보로 거론된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지금까지 윤 총장을 향한 모든 의혹 제기를 사실로 바라본 것입니다. 추미애는 비교적 짧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냐라고 묻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를 두고 징계 등이 확정된 뒤에 추후 해임 건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말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직권남용 등을 했다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치권 반응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지 약 8분 만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대응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직무 배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무 배제 명령이 집행정지, 즉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이 날 때까지 소요 시간이 관건인데요.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는 추 장관의 명령대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몇 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인데요. 윤 총장에 대한 최종적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구성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추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런데 내년 1월부터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숫자가 7명에서 총 9명으로 늘어나고 위원회의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및 법조계 외부 인사로 채우는 것이 그 골자인데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추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구조라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징계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왜라는 물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역시 왜 지금 꺼내 들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중대 결정을 추미애 혼자 했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던 정세균 총리가 갑자기 친여 매체에 나와 추미애의 노골적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면서 윤 총장 장모에게 의견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하루 전인 어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어제 잠시 후 전해드릴 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심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자, 원래 상임위원회 일정과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 일정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뭔가 서두르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총장만 없다면 저항 없이 공수처에서 검찰 수사를 가져갈 수 있어 이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하루 전엔 무슨 일이 있었냐? 대검찰청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임기 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임기 전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며 내부 결속을 다지던 중이었습니다. 자, 일단 배경적인 부분은 이렇고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분석들 중 하나가 윤석열의 검찰이 문정권에 큰 타격이 될 스모킹건을 잡은 것을 여권이 눈치챈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을 방치했다가는 임기 말 여지없이 여권 전체가 고꾸라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도 여지없이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윤석열 제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분석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지만 이런 합리적 의심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윤석열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며칠 전에 보도됐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즉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한 것이죠. 그리고 또 떠올랐던 한 장면,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던 적이 있었죠.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의구심과 의혹은 멈추지 않고 증폭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하리만큼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도 아닌 북한 2인자인 김여정이 막말을 쏟아부어도 듣도 보도 못한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도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도 남북연락소를 폭발을 해도 우리 공무원을 처참히 살해해도 절절매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북한에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북한이 뭘 알고 있길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사안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던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안하게도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됐고 그간 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왔죠. 그러던 중 갑자기 추미애가 어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게임에서 마지막 카드를 내밀 때는 둘 중 하나죠. 내가 먼저 죽거나 상대방을 먼저 죽이거나. 자,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게 돼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윤 총장은 아내와 장모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카드가 빨리 오픈되기를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바라옵고 그 카드가 뻥카가 아니기를 역시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바라봅니다. 추미애의 막가파식, 막무가내식 지시를 문재인은 과연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놓은 사람도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도 문재인이니 말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미애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24일 강민석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가 발표 직전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 추미애 혼자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보고를 하고도 윤 총장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발표를 강행했다는 건 문재인도 그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말이 되겠죠. 추미애 아들 사건은 물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넘쳐나는 여권의 수많은 의혹들 때문에라도 문재인은 추미애 편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조종당하는 거냐, 추미애의 결단에 문재인이 따르는 거냐, 이 문제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칼을 휘두르며 본인 스스로 파탄의 길을 걷고 있는 추미애.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 논란을 잠재워줘야 하지만 침묵으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인사권자 문재인.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본인들 무덤을 두 배로 더욱 깊게 파고 있다는 점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입니다. 이 중차대한 수사 권한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인데 국민의힘당은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계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에 대공수사권마저 부여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간첩 잡는 대공수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는 한 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행이 있었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현행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며 법안 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의 계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 조항이 될 것이라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다. 이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에 나온 것은 없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이겠지만 그 사이에 독립된 수사기구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간첩들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생각은 모르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이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에 딱 맞춰 연차 휴가를 내면서 연평도 10주기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가를 간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는 건 일부러 의도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이에 대해 야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어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에 문재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아무런 견해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 동안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은 최소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6.25 북한 혹은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평도 포격을 북한이 아닌 분단을 탓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비난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주기를 언급하면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 무모한 도발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희석화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당 정책위 의장도 아무리 굴종적 대북간으로 점철된 정부더라도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과 이인영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바로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어제 기업 총수들 불러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참으로 뜬금없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북한이 아니라 분단 탓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을 운운했다. 북한의 도발로 소중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을 향해 또다시 구애를 펼친 통일부 장관은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해 공항을 없던 일로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기 시작하자마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가 소유한 가덕도 땅의 가치가 수억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경쟁하듯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리어 성추행 범죄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개발 수혜자로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추행의 대명사, 오거돈을 부산시장 선거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공항 띄우기 작전에 말려들면서 오거돈 집안 배만 불려주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국민의힘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거돈 조카의 땅값이 얼마나 뛰어올랐는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가덕도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대양동 89번지 밭 1488제곱미터, 약 450평을 2005년 6월 27일 취득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 평당 1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하기 전까지 평당 시세는 4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의 관련 특별법 발의로 가덕도 내 공항 건설이 유력해지자 평당 400만 원을 호가했던 이 땅의 시세는 일주일 사이 480만 원 선까지 20%가량 더 올랐습니다. 가덕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 사장이 보유한 이 땅의 평당 시세가 일주일 전에는 400만 원 정도였다며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되자 평당 450만 원에서 480만 원 사이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8억 원으로 평가됐던 오 사장의 450평 땅은 17일을 기점으로 2억 2,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 올라 최대 21억 6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오거돈 조카의 땅값 상승에 국민의힘당도 한몫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난 2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내건 1호 공약이었는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거돈 성추행 심판 선거를 내세우는 국민의힘당이 되레 오거돈의 공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공수처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들 맘대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자, 원래 상임위원회 일정과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해왔지만 이번 일정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 즉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저선 심사 안건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일소위에 기습상정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회 규칙으로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정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야당의 추천 권한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요.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창성해서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추천한 위원 5명이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백혜련, 박범계 의원 법안 역시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위원 추천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혜련 법안은 추천위가 3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위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즉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들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한 공수처법을 1년도 되지 않아 또 바꾸겠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얘들이 바꾸겠다고 하면 달리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분기 가계빚은 1,68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분기 대비 늘어난 가계빚이 2016년 4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의 빚이 급상승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아마 집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소비자 심리가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의 2020년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전망을 물은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30으로 전달 122보다 한 달 새 8포인트나 뛰었는데요. 이는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향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전망대로 앞으로 1년 뒤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 역대 초유의 쓰레기 정권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물정에 밝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먼저 아실 테지만 이러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집값, 전세값 폭등에 내몰려 빚을 내서 집을 산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집을 두세 채씩 가진 부자들이라고 괜찮을까요? 두세 배씩 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 분들의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를 어떻게 개판쳐 놨는지 이제 국민들이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1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 세종시, 그리고 유일하게 떨어진 곳이 제주라고 하는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세종과 주변 지역은 더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세종과 제주의 땅값이 서로 연관돼 있었는데 관련 소식 강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세종과 주변 지역은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들의 움직임인데요.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최근 3년간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보유량은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67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공원 3배 크기에 달하고 있는데요. 세종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이 3년 새 1.6배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와 부산, 광주 지역은 보유량이 줄었습니다. 투자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제주 지역 토지는 중국인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친중 성향 의원들이 많아 대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2018년 한 해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돈이 흘러가는 건 비단 태양광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급격히 늘고 있고 국비 보조금도 상당 부분 중국산 전기버스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저상버스 보조금을 받은 전기버스의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는 2017년 40대에서 2019년 390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버스의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도 25대에서 133대로 급격히 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125대가 신규 등록됐습니다. 불과 3년 사이 중국산 전기버스가 25대에서 345대로 무려 13.8배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국내산을 압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중국산 점유율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산 전기버스에 들어간 우리나라 국비 보조금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버스 보조금 중 30% 안팎을 매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자국 내 인증 자체가 한국보다 수월해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연간 2,500대 넘는 판매 실적을 확보한 중국 업체는 자국에서 안전도 적합성을 검증한 시험 성적서만 갖추면 한국에서 별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국내산 대형 전기버스는 국토부에서 18가지 정도의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에 더해 환경부의 1회 충전거리 시험, 소음시험 보급평가 시험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제동시험, 전복시험, 전자파시험, 배터리시험 등은 통과가 까다로운 항목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연구개발에는 중국 업체에 비해 훨씬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중국산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까지 중국 업체에 집중돼 국내 전기버스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도 큰 네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폴TV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 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 권한으로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 굉장히 코미디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약 3m가량의 철책을 넘어온 북한 남성의 과거 직업이 기계체조 선수였다는 소식이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 북한 남성의 키는 150cm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일 강원도 최전방 지역 GOP 철책을 넘어와 14시간 동안 대한민국 땅을 활보한 북한 주민 A씨는 왜소한 체격 때문에 군 입대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강원도 고성 지역을 통해 탈북했지만 정작 거주지는 황해도 일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24일 정부 관계자는 A씨가 키도 150cm 남짓으로 상당히 작고 몸무게도 50kg으로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군에 입대하였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불가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우리 당국은 A씨가 뛰어넘은 3m가량의 철책의 높이 때문에 그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었습니다. 전방지역 철책을 월책까지 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는 의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A씨가 거주해온 황해도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탈북을 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성 지역이 지형이 험준해 많은 탈북 시도가 있었고 탈북 루트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며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평소에 좋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A씨가 자전거를 이용해 황해도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A씨의 탈북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여야지 국가적인 이유로 탈북했으면 간첩이게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허구한 날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부는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 능력을 향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해외 백신 업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 등 총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 및 제약사별 백신 확보 분량 등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초쯤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는 만큼 각국의 백신 쟁탈전도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선두 개발사인 미국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올해 말까지 5천만 도즈, 내년에 13억 도즈 등 6억 7,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화이자 백신의 90%는 이미 각국에서 선구매했습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의 경우도 내년까지 최대 5억 1천만 명이 접종 가능한 양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역시 미국 그리고 영국 등과 선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의 경우는 다음 달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독일 또한 다음 달 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스페인은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0개입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부는 초기 백신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 백신 구입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람이 수십 명이 나와도 독감 백신 접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구할 능력이 없다 보니 신중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네요. 게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과 나눠 써야 한다는 말까지 하니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스트레스로 인한 수명까지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한 1,000만 명분의 백신도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일종의 협약기구인데 여기에 속한 제조자들이 많아서 정부가 가계약금을 지불한 1,000만 명분의 백신은 차후 제조사와 본계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백신 접종은 내년 가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을 입도선매한 국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유행이 잦아들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조치가 매우 늦어지고 있다며 백신 확보는 빠를수록 좋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복수의 백신 개발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한 이유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듬뿍 받았던 윤지호가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24일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호의 SNS,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지호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호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공론화와 사적 용도 사용 없는 계좌 잔액 공개,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부탁한 대로 게시하고 이곳은 추억을 보관하는 곳으로 두겠다라는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지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자살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지호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며 다른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지호가 숨쉰 채 살아있음을 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윤지호 측의 해킹 주장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킹의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제 계정에 선글라스를 파는 사이트를 게재해 놓은 것이 그 해킹의 전부였는데 제 계정에 방문한 이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를 하도록 유인한 것이었죠. 마치 제가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윤지호의 계정을 해킹한 사람은 윤지호를 여리고 예쁜 아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자신의 후원금 사기 혐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사적 용도 사용 없는 계좌 전의 공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킹한 사람이 윤지호에게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래서 누리꾼들은 윤지호 스스로 자작극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윤지호는 자신의 SNS에 생일 파티 영상을 올리는 등 자신의 근황을 꾸준히 공개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윤지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윤지호가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약간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더욱더 분발하라는 시청자님들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